아주머니 어묵은 못 사요. 국물만 조금 주세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이름 석자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휴게소. 밤 11시. 바깥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 있었고 주차장 아스팔트 위로 바람이 칼날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휴게소 푸드코트 한쪽 끝 포장마차 형태의 어묵바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18살, 한 명은 7살. 오빠는 동생을 품 안에 꼭 안고 있었고 동생의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잠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주머니에서 동전 4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붉은 빛을 잃고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묵은 못 사요. 국물만 가능한 만큼만 주실 수 있을까요? 어묵바 직원 54살 미경은 국자를 들고 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국자에서 국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철판 위에 닿아직을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미경의 시선은 아이들의 신발로 먼저 갔습니다. 운동화 옆면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양말이 보였습니다. 양말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생의 손을 봤습니다. 오빠 점퍼 안쪽을 잡고 있는 손이 보라색이었습니다. 미경은 30년 넘게 식당, 분식집, 포장마차를 돌며 일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의 상태는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미경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밤, 이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 한 줄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컵 하나에 담긴 어묵 국물이 두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건넨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시작한 건지 아직 몰랐습니다. 미경은 국자를 내려놓고 카운터 안쪽에서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오빠 준혁의 점퍼는 성인 남성용이었습니다. 어깨선이 팔꿈치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었고 소매를 3번은 접어 올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동생 하은은 오빠 품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들숨이 짧고 날숨이 길었습니다. 미경은 12온스짜리 흰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국물통에서 국자로 한가득 퍼 담았습니다. 어묵은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못 산다고 했으니까요. 미경은 그 컵을 아이 앞에 내밀려다가 멈췄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손끝에서 올라왔습니다. 19살 시외버스 터미널. 지나가던 아저씨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고마움이 목구멍에서 돌처럼 걸렸습니다. 공짜로 받는다는 것은 배만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이라는 것도 함께 삼켜야 하는 일입니다. 미경은 종이컵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준혁을 봤습니다. 얘야, 국물은 내가 계산할게. 준혁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거절하려는 입모양이었습니다. 대신 저기 테이블 4개 닦아줘. 행주 여기 있어. 준혁은 미경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3초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의 각도가 작았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수락이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으로 만들어준 미경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등을 1cm쯤 폈습니다. 동생은 여기 앉혀. 히터 가까운 자리로. 미경이 접이식 의자를 꺼내 세라믹 히터 앞에 놓았습니다. 준혁은 하은을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몸이 의자에 닿는 순간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응, 따뜻해. 그 두 글자에 준혁의 턱이 한번 떨렸습니다. 미경이 종이컵을 하은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고 마셔. 하은이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컵을 한 바퀴 감싸지 못했습니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는지 아이의 눈꺼풀이 한 번 길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꺼짐이 아니라 이번에는 풀림이었습니다. 준혁은 행주를 받아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4개의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를 돌려 하은이 국물을 마시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모금. 두 번째 테이블을 닦으며 또 돌아봤습니다. 두 모금. 세 번째 테이블 위에 소스 자국을 벅벅 문지르면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세 모금째에 아이의 볼에 옅은 분홍빛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는 동생이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세상을 한 번씩 확인한다. 저 습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아이가 동생 대신 어른이 된 시간이 오래됐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상철 관리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애들이 있어요. 둘이요. 오빠하고 여동생. 가출? 가출이면 좋겠는데요.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전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 단지. 준혁은 하은의 손을 잡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에 아이들의 옷과 학용품이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 고모 정란이 서 있었습니다. 48살. 입술만 단단히 다물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아빠가 남긴 건 빚뿐이야. 내가 너희를 7개월 동안 먹이고 재웠어. 내 딸 수연이 내년에 고등학교 가야 돼. 나도 더는 못하겠어. 정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7개월 전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학공장 폭발 사고. 아버지는 배관 용접공이었고 어머니는 같은 공장 사무보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 사망보험금, 부모 명의의 소형 아파트, 그리고 2 아이. 고모 정란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면서도 한쪽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그때 17살이었습니다. 서류가 뭔지, 보험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고모한테 맡겨. 고모가 다 해줄게. 그래서 맡겼습니다. 7개월이 지나면서 준혁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부모의 보상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모에게 물으면 빚 갚는 데 썼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학원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모가 학교 갈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모는 짐을 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물었습니다. 아빠 보상금은요? 정란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보상금은 빚 갚는데 다 썼다고 했잖아. 아빠는 빚이 없었어요. 아빠 책상 서랍에 있던 가계부 봤어요. 아빠는 매달 적금 넣고 있었어요. 정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가계부가 뭔 증거가 돼? 내가 그걸 어디 가져가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란은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 찰칵. 준혁은 복도에 서서 비닐봉지 2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은이 준혁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가? 대답할 곳이 없었습니다. 빌라 단지를 나와 걸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주머니에는 12,000원. 고모가 한 달에 한 번 주던 용돈을 아껴 모은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12,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은 너무 짧았습니다. 터미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여기 노숙하면 안 돼. 준혁은 일어나 하은을 업었습니다. 아이의 체중이 등에 실렸을 때 무릎이 한 번 꺾였습니다. 7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위에 얹힌 모든 것의 무게가 등을 눌렀습니다. 국도변을 걸었습니다.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밀려왔고 하은이 등 위에서 움찔거렸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서 휴게소 표지판을 발견하고 도보 40분을 더 걸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데워진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커피 냄새, 우동 국물 냄새, 가족 단위 여행객이 호두과자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준혁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휴게소는 따뜻했지만 머물 권리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의 손이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묵바 앞에 섰습니다. 상철이 어묵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61살. 남색 작업 점퍼, 왼쪽 가슴에 시설관리라고 적힌 명찰. 오른쪽 주머니에는 수첩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전화번호 3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서, 119,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쉼터, 법률구조공단. 27년간 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며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왔습니다.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늦추면 아이들이 긴장합니다. 다가갈 때는 자연스럽게. 미경 옆에 서서 준혁을 봤습니다. 테이블 닦아줬다며. 고마워. 준혁이 올려다봤습니다. 경계. 남자 어른에 대한 경계는 한 겹 더 두꺼웠습니다. 상철은 하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손 좀 볼 수 있을까? 하은이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 오빠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종이컵에서 한 손을 뗐습니다. 상철은 아이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펴서 아이 손 아래에 받쳤습니다. 아이가 자기 손을 상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방식. 아이의 선택이 먼저 오게 했습니다. 하은의 손가락이 상철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아직 보랏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은 언제 먹었어? 대답은 준혁에게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나눠 먹었어요. 미경이 이미 생수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물을 마셨습니다. 5모금째에 준혁이 천천히라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 준혁을 봤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야? 준혁의 입이 닫혔습니다. 준혁의 턱이 움직였습니다. 3번째에 나온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되면 고모한테 다시 가야 돼요? 고모. 부모가 아니라 고모. 그 단어 하나가 상황의 윤곽을 잡아줬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보호자가 너를 위험하게 했으면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 거기 연락하면 동생이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나 혼자 안 갈 거야. 준혁이 하은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안 떨어져. 절대. 상철은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112를 부르면 절차는 빠르지만 아이들이 다칩니다. 의자 하나를 끌어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어디 연락하진 않을게. 대신 나한테 이야기 좀 해. 준혁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고모가 빚 갚는 데 썼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빚이 있었어? 없었어요.
아빠는 매달 적금 넣고 있었어요. 아파트도 있었어요. 고모가 새 놓았다고 했는데 임대료가 어디 들어오는지는 한 번도 안 알려줬어요. 고모가 왜 너희를 내쫓았을 것 같아? 준혁이 상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돈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상철은 어묵 2꼬치를 시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준혁은 한 꼬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서 왜 안 먹어? 동생이 더 먹어야 해요. 동생 거 한 꼬치, 내 거 한 꼬치야. 먹어. 그리고 동생을 관리동 휴게 공간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미경이 데려갔습니다. 히터 앞 간이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테이블에 둘만 남았을 때 상철이 따뜻한 코코아를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여기 야간 관리자야. 경찰은 아니야. 내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 아버지 가계부 가지고 있어? 고모 집에 두고 왔어요. 사진은? 준혁의 손이 점퍼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4번 접혀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접힌 자리가 닳아 반투명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쓴 거예요. 편지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 한쪽으로 기울어진 필체. 아빠가 적금 들었다고 써 있어요. 준혁이랑 하은이 대학 보내려고. 금액이랑 은행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요. 상철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고모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내일 아침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법률구조공단이라는데 변호사가 있어. 돈 안 드는 변호사야. 준혁이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저씨, 왜 도와줘요? 내가 고속도로에서 27년 일했거든. 멈춰선 사람한테는 누군가 먼저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움직이니까. 아침 8시 15분. 상철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이면 늦습니다. 동생이 7살입니다. 어젯밤 저체온 상태였고 탈수 증세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파견 변호사 윤서진, 39살. 제가 갈게요. 1시간이면 됩니다. 차 가져오세요? 아니요, 제 차가 어제 견인됐거든요. 아침 10시. 윤서진이 자동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 왼쪽 어깨에 흰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왼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 3걸음째에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2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윤서진이 의자에 앉으며 편의점 봉지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삼각김밥 4개, 바나나 우유 2개. 애들 밥 먹었을까 싶어서요. 서류는 흘리고 차는 견인당하고 방향치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왔습니다. 상철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윤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적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편지요. 아버지가 쓴 자필 편지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고요? 계좌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관리동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윤서진은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바나나 우유를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이 한 모금 빨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달아.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서진이야. 변호사고 돈 안 받는 변호사야. 근데 먼저 하나만 볼 수 있을까? 편지. 준혁이 안주머니에서 4번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윤서진은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중간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편지 하단. 은행 이름. 계좌번호. 준혁이랑 하은이 대학 보내려고 넣은 돈이다.
정란이한테는 절대 맡기지 마라. 윤서진은 핸드폰으로 편지를 4장 찍었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자체에 가까운 글씨, 한 줄, 아이들 명의 보험증권 2통, 이 서랍 아래칸에 있음. 뒷면은 엄마가 쓴 거예요. 윤서진은 핸드폰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준혁이 아파트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윤서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소유자란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모 정란의 이름이었습니다. 소유권이 전등기, 원인 매매, 등기일자 작년 9월 18일, 준혁군, 아버지 아파트, 지금 고모 이름으로 돼 있어. 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손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준혁군, 하나만 약속해줘. 그 편지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 편지가 내 아버지의 목소리야. 그때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거기 신혼휴게소 맞죠? 혹시 거기 애들 있어요? 아이 고모인데요. 미경의 손이 굳었습니다. 상철이 손을 들어 잠깐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어묵바 직원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고모 정난, 휴게소 전화. 아이 위치 탐색 중. 고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11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 최유라가 도착했습니다. 윤서진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최유라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생의 손가락이 보라색이었다는 말에 펜이 노트 위에서 한번 멈추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이들 만나볼게요. 최유라는 아이들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하은에게는 색연필과 종이를 줬습니다. 하은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거 엄마. 파란색으로 하나 더. 아빠. 빨간색으로 작은 사람 2개. 오빠. 나. 고모는?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모는 안 그려. 대신 해 옆에 구름을 그렸습니다. 구름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준혁의 면담. 고모 집에서 7개월 동안 어땠어?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하은이 밥을 따로 줬어요. 방에서 먹으래요. 2달째부터는 설거지, 빨래, 청소 전부 제가 했어요. 때린 적 있어? 저한테는 한 번. 보상금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하은이한테는 안 때렸어요. 근데 하은이가 밤에 울면 방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 방에서 같이 잤어요. 최유라는 기관에 전화했습니다. 분리보호 결정 요청합니다. 보호자에게 인계 부적합 판단입니다. 분리보호 결정이 나왔습니다. 준혁에게 알렸습니다. 분리보호 결정이 나왔어. 고모한테 안 돌아가도 돼. 준혁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이 벽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7개월 동안 쉬지 못한 숨이었습니다. 하은이랑 같이요? 같이. 한편 윤서진은 부모의 공장 동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족 대표 박종태, 50대 중반. 아버지와 같은 조에서 12년 일한 용접공이었습니다. 보상금은 2분 합치면 2억 원은 넘을 거예요. 회사 합의금도 한 분당 7천만 원. 수령 계좌는요? 고모가 자기 이름 계좌를 적더라고요. 박종태는 보상금 안내 서류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수령일란. 이름 김정란. 수령 금액 1억 3,800만 원. 오후 1시 40분. 박종태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종태 아저씨, 나를 기억해? 장례식장에서 아빠 관 옆에 서 있었잖아요. 준혁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뭘 미안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7개월 동안 아빠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들었거든요. 박종태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내 아빠는 매일 점심시간에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봤어. 너하고 하은이 사진. 용접할 때 불꽃이 튀잖아. 내 아빠는 이 불꽃 하나에 하은이 분유값이라고 그랬어. 웃으면서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 윤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 김정란인데요. 아이들 인계해 주세요. 현재 분리보호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명의 재산 건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윤서진은 그 문장에서 핵심을 잡아냈습니다. 아무도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먼저 재산을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하은은 청소년 긴급 쉼터에 있었습니다. 하은은 도착한 첫날 물었습니다. 오빠, 여기 문 잠가? 아니, 안 잠가. 하은은 문손잡이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열렸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3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침대에 앉았습니다. 윤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적금 계좌 조회 결과가 나왔어. 계좌가 있었어. 근데 해지됐어. 해지일이 작년 7월 3일이야. 고모 집에 온 지 한 달 남짓. 해지 후 잔액이 고모 계좌로. 원금 기준 2,400만 원. 준혁군, 지금 내가 느끼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법이 할 일을 내가 하게 해줘. 이어서 보험사 계약 내역 조회 결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 원. 정기보험 5천만 원. 수익자란 모두 법정 상속인. 2건 모두 고모 계좌로 수령 완료. 윤서진은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보상금 약 2억 7천만 원. 회사 합의금 1억 4천만 원. 적금 해지금 2,400만 원. 생명보험금 1억 5천만 원. 합계 6억 원 이상. 아파트까지 합치면 7억 원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알렸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편지를 쓸 거야.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 내가 겪은 일을 내 말로 쓰는 거야. 아빠 편지처럼요? 응. 그날 밤 준혁은 상담실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A사 4장을 채웠습니다. 종이를 모아 접었습니다. 4번 아버지의 편지 옆에 넣었습니다. 아빠 들었어?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모 정란에게도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가처분 결정이 나고 나흘 뒤 경기 남부경찰서 고모 김정란이 출석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봉투에 넣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윤서진은 수사관이 보여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비닐 봉투 너머로 준혁이 가지고 있는 편지와 같은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동생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하은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선을 넘으면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내가 내 동생인 건 변함없다. 살아라, 정란아. 아버지는 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는 서랍 맨 안쪽에, 동생에게는 서랍 맨 위쪽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란은 읽었고 넘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김정란 씨가 한 가지 더 진술했어요. 남편 빚이 3억이었답니다. 사채업자한테 남편이 도박을 했다고요. 사채업자가 협박을 했대요. 딸 수연이 학교 앞에 찾아가겠다고. 증거는 병원 진단서, 안면부 타박상, 사채업자 협박 문자. 윤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의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하은이가 밤에 올 때 고모가 방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하은이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팔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저는 고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아빠 돈을 가져간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아빠가 아빠 인생을 태워서 만든 돈이니까요. 그리고 준혁에게 고모에 대해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고모한테도 편지를 남겼어. 아이들 돈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고모가 읽고도 가져간 거야. 그리고 고모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었어. 남편 사채 빚 3억. 사채업자가 수연이를 위협했어. 준혁은 3초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법적으로는 달라지는 거 없어. 횡령은 횡령이야. 그러면 됐어요. 고모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했어.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틀 뒤 경찰은 고모를 미성년자 재산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편은 횡령 방조 및 사기 혐의, 사채업자는 불법 사금 융업 및 협박 혐의.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건 사흘 후 새벽 3시 쉼터 상담사가 준혁을 깨웠습니다. 준혁아, 일어나. 경찰에서 연락 왔어.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무슨 일이에요? 고모 남편이 사채업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대. 준혁이 내가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는요? 하은이도 같이. 서둘러. 쉼터 밖에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준혁과 하은을 태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중 1명이 고모의 남편 이강수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사채업자 일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강수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그 자식? 고소 취하 안 하면 너희 둘 다 죽는다. 경찰관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경찰이 있습니다. 물러나세요. 하지만 사채업자 중 1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쇠파이프였습니다. 경찰이 뭐 어쩌라고. 애들만 데려가면 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경찰관 1명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신운동 청소년 쉼터 앞 흉기 소지 사채업자 4명. 그 순간 쉼터 주차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소형차. 차에서 1명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고모 정란이었습니다. 정란은 빠른 걸음으로 이강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이강수. 이강수가 돌아봤습니다. 정란이? 너 여기 왜? 정란이 이강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애들한테 손대지 마. 이강수가 비웃었습니다. 야, 미쳤어? 우리 빚 3억인 거 알잖아. 고소 취하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애들 데려가서 협박해야. 안 돼. 정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내 오빠 자식이야. 내가 이미 충분히 망쳤어. 더는 안 돼. 이강수가 정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애들 편들 상황이야? 정란이 이강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상황 알아. 근데 이건 아니야. 우리 오빠가 남긴 애들이야. 내가 오빠한테 편지 받았어. 선을 넘지 말라고. 나는 이미 넘었어. 근데 당신까지 그러면 안 돼. 사채업자 중 1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비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정란은 준혁과 하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2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
애들 지나가려면 나를 먼저 넘어가. 이강수가 소리쳤습니다. 정난아. 정난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당신하고는 더는 못 가. 당신 도박으로 빚 만든 거 알아. 나는 당신 빚 때문에 조카들 돈 빼앗았어. 내 오빠의 유언을 어겼어. 이제 끝이야. 여기서 끝내자. 사채업자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 지원 차량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8명이 내렸습니다. 다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사채업자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식간에 4명을 제압했습니다. 이강수가 바닥에 눌린 채 소리쳤습니다. 정난아, 이게 내 남편한테 할 짓이야. 정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정난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난은 고개를 들어 쉼터 쪽을 봤습니다. 준혁이 하은을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오빠 가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정난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난과 준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난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난을 봤습니다. 3초, 5초, 그리고 하은을 안은 채 쉼터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난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진술하러 가셔야 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정난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경찰관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정난은 경찰차로 걸어가며 한 번 더 쉼터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그 안에서 준혁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난은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고모 김정란을 미성년자 재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사채업자의 협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 아이들을 지킨 행동.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원래 징역 3년을 구형하려 했으나 쉼터 앞 사건을 고려해 1년을 낮췄습니다. 형사재판. 판사는 선고 전 준혁의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그 돈은 아빠가 아빠 인생을 태워서 만든 돈이니까요. 그리고 쉼터 앞 사건 경찰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피의자 김정란은 자신의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아동들 앞을 막아섰으며 남편 및 사채업자들의 범행을 저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십시오. 민사재판.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무효 확인 인용. 보상금 보험금 반환 청구 일부 인용. 고모가 사채에 쓴 3억 4천만 원은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과 아파트를 합치면 회복 가능한 재산은 약 4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4억이면 돼요.
아빠가 직접 만든 것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후견인은 전문 후견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생활보호는 가정 위탁으로 결정됐습니다. 위탁 부모 면접 때 박순영 씨가 물었습니다. 같이 살면 뭐가 필요해? 하은이 방에 문이 안 잠기면 좋겠어요. 우리 집 방문은 잠금 장치가 없어. 원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받아쓰기 80점. 가정통신문을 준혁이 냉장고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하은의 그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나만 그리던 아이가 위탁 부모 두 분을 추가로 그렸습니다. 색깔이 늘었습니다. 해 옆에 검은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문손잡이를 확인하는 횟수가 줄어 2년 뒤에는 확인하지 않게 됐습니다. 준혁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안주머니에는 여전히 편지 2개가 들어 있었지만 합격 통지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용접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용접? 왜? 아빠가 했던 거요. 첫 주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 불꽃 하나에 하은이 분유값. 준혁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비드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휴게소 야간 관리자를 계속했습니다. 64. 수첩은 2번째로 바뀌었고 긴급 연락망은 41개로 늘었습니다. 미경은 어묵바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57. 국물통 옆에 빈 종이컵이 항상 2개 더 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물은 내가 계산하고 너는 여기 테이블 닦아줘. 박종태는 용접 작업 반장이 됐습니다. 58살. 점심시간마다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준혁, 하은과 함께 찍은 사진. 모서리가 닳기 시작했지만 안 바꿨습니다. 윤서진은 공단에서 2년 더 일하고 개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빈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물으면 처음으로 이긴 사건의 기념품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고모 정란은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이행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보조. 300시간이 끝난 뒤에도 주 2회 계속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준혁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해 5월이 되면 보내지 않는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나 아직 살고 있어. 용서 안 받아도 돼. 근데 준혁이를 지킨 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오빠가 살라고 했으니까. 그 편지는 정란의 작은 원룸 책상 서랍에 쌓여갔습니다. 1년에 한 통씩, 3년이면 3통.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 오빠에게 쓰는 편지. 3년 뒤의 겨울. 12월. 준혁은 21살이 됐습니다. 폴리텍을 수료하고 배관 용접공으로 첫 취업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첫 월급이 나온 날 하은에게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분홍색. 발이 안 아파라고 하은이 말했을 때 준혁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신운 휴게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동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 커피 냄새, 3년 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자기 몸에 맞는 작업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공장 이름이 자수로 박혀 있었고 오른손에 용접 장갑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옆에 10살 하은, 분홍색 운동화, 볼이 빨갰습니다. 어묵바 카운터 안에 미경이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다가 올려다봤습니다. 3초, 국자에서 국물이 한 방울 떨어져
철판 위에서 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기억해요? 후후 불고 마시래잖아. 그때. 미경은 국자를 건져 올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혁이 지갑을 올렸습니다. 어묵 4꼬치하고 국물 3잔이요. 하나는 상철 아저씨 거요. 상철 씨 교대 시간이야. 올 거야. 기다릴게요. 미경이 국물을 12온스짜리 종이컵 3개에 담았습니다. 준혁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올렸습니다. 구겨지지 않은 지폐. 아줌마, 이번엔 내가 살게요. 미경은 지폐를 3초 동안 내려다보고 거스름 돈을 내줬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닿았습니다. 3년 전에는 둘 다 차가웠지만 지금은 둘 다 따뜻했습니다. 상철이 걸어왔습니다. 남색 작업 점퍼, 수첩, 의자를 끌어앉으며 무릎에서 뚝 소리. 64세 관절이었습니다. 준혁이 종이컵을 밀었습니다. 아저씨 거요. 잘 지냈어? 네. 용접이요. 아빠랑 같은 거. 상철은 한 모금 마시고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록이 필요 없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여기 다시 온 거, 그게 답이야.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푸드코트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2세대. 긴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손에는 편의점 봉지. 고모 정란이었습니다. 준혁의 숨이 멈췄습니다. 정란도 멈췄습니다. 입구에서 20m 떨어진 곳. 어묵바 카운터 앞. 준혁과 하은이 앉아 있는 테이블. 3년 만이었습니다. 정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의점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잡았습니다. 준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정란을 봤습니다. 정란은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돌아서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정란이 멈췄습니다.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은 정란을 알아봤습니다. 3년 전 전화를 걸어왔던 목소리. 거기 애들 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 미경은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상철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정란 쪽으로 2걸음 걸어갔습니다. 여기 앉으시겠어요? 정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셨으면 따뜻한 거 한잔하고 가세요. 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추운 밤, 따뜻한 휴게소, 들어온 사람은 앉아서 쉴 수 있다. 정란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하은이 준혁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저 아줌마 누구야? 준혁은 3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모야.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구름을 그렸던 날들, 잠기던 문, 방에서 혼자 먹던 밥. 하은이 준혁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란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하은아, 고모가 정말 미안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고모는 변명 안 할게. 고모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너희 아빠 돈 가져갔고 너희를 내쫓았고 거짓말했어. 다 맞아.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준혁아,
고모는 그날 밤 쉼터 앞에서 너희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게 고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준혁의 턱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고모. 정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는 그날 밤 왜 왔어요? 정난은 대답했습니다. 고모부가 너희한테 가려는 거 알았어. 집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 애들 데려가서 협박하면 고소 취하할 거다. 그 말 듣고 고모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 왜요? 오빠 편지 때문이야. 정난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고모한테도 편지 남겼어. 선을 넘지 말라고. 고모는 넘었어. 너희 돈 가져갔으니까. 근데 고모부가 너희를 다치게 하는 건 그건 한 번 더 넘는 거잖아. 오빠가 살아라고 했는데 고모가 조카들 죽게 만들면 그건 진짜 끝이잖아. 준혁은 정난을 봤습니다. 고모는 그 뒤로 어떻게 지냈어요? 정난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혼했어. 수연이는 고모 곁에 있어. 고등학생 됐어. 공부 열심히 해.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녀. 고모는 아동센터에서 급식 봉사해. 일주일에 2번. 그게 고모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돈은요? 없어. 사채업자들한테 다 갔어. 고모 월급으로 수연이 키우고 있어. 근데 괜찮아. 수연이 옆에 있으니까. 수연이는 고모 편지 다 알아. 오빠한테 쓰는 편지. 엄마, 그거 보내지도 않으면서 왜 써? 그래. 근데 고모는 써야 돼. 안 그러면 고모가 무너질 것 같아서. 준혁은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고모. 응. 고모가 그날 밤 안 왔으면 저는 하은이랑 헤어졌을 거예요. 정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모부와 일당이 저를 잡아갔으면 경찰이 하은이를 다른 데로 보냈을 거예요.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테니까. 형제분리.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고모 집에서도 쉼터에서도 하은이랑 떨어지는 게. 정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고모가 와서 막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랑 안 떨어졌어요. 준혁은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근데 고모. 준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고모가 한 일은 안 없어져요. 아빠 돈 가져간 거, 저희 내쫓은 거, 하은이 방문 잠근 거, 다 기억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빠가 할 일이에요. 정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고모는 용서 안 바라. 그래도 고모가 그날 밤 온 건 고마워요. 그것만은 진짜예요. 정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혁은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아. 인사해. 하은이 준혁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많이 컸네. 키도 크고.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빠 뒤로 숨었습니다. 정난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사람. 3년 전에 고모도 아니고 3년 후에 남도 아닌 사람. 정난이 편의점 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렸습니다. 미경 씨, 이거 애들 주세요. 초코파이하고 바나나 우유. 미경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얼마예요? 돈은 괜찮아요. 그냥. 정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속죄? 사과?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고 싶었습니다. 미경은 봉지를 받아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준혁은 봉지를 열었습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 바나나 우유 4개. 3년 전
윤서진 변호사가 처음 쉼터에 왔을 때 가져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준혁은 초코파이 한 개를 꺼내 하은에게 줬습니다. 하은이 뜯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고모, 어디 가세요? 정난이 멈췄습니다. 집에 수연이가 기다려. 고모도 드세요. 초코파이. 준혁이 초코파이 한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나는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초코파이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정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정난은 천천히 걸어와 초코파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닿을까봐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고마워. 정난은 카운터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한 테이블이 아니라 3미터 떨어진 다른 의자. 가까이 있지만 함께는 아닌 거리. 정난은 초코파이를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준혁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은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초코파이를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철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수첩이 아니라 가슴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국자를 씻으며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고모 이제 갈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정난은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함으로 갔습니다. 봉지를 접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네. 너 정말 잘 컸다. 내 아빠 닮았어. 용접한다며. 불꽃 하나하나가 하은이 미래야. 아빠가 그랬잖아.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모도 잘 사세요. 수연이 잘 키우시고. 그럴게. 정나는 마지막으로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아. 고모는 너한테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오빠가 잘 키울 거야. 오빠 믿고 잘 살아.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난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난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흰색 소형차. 10년은 된 차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등이 켜졌습니다. 그때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여기 있어. 금방 올게. 준혁은 뛰었습니다. 자동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고모. 정난의 차가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정난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뭐 놓고 갔어? 준혁은 숨을 몰아쉬며 차 옆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4번 접힌 종이 한 장. 정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고모도 편지 받았잖아요. 아빠한테. 응. 고모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정난은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라, 정난아. 그렇게 써 있었어. 준혁은 자기 편지를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안주머니에 품고 다닌 종이. 모서리가 너덜너덜했고 접힌 자리가 반투명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주차장 가로등 아래에서. 준혁아, 하은아. 아빠가 이 편지 쓸 때는 너희가 크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매일 용접하면서 만든 불꽃 하나하나가 너희 미래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준혁아, 한 가지만 기억해. 세상에는 너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있을 거야.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약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정나는 차 안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야.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엄마야. 그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이유는 돼. 준혁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준혁아, 넘어진 사람한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 말고 내가 받은 상처로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준혁은 편지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모. 아빠가 고모한테 살아라고 한 이유 알아요? 정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고모가 다시 일어나길 바랐던 거예요. 무너졌어도, 선을 넘었어도, 그래도 살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준혁은 차 창문 틀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모도 잘 사세요. 수연이 잘 키우시고, 아동센터에서 밥 주시고, 그게 고모가 하는 속죄니까. 그거 계속하세요. 정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모. 응. 저는 고모 용서 못해요. 아직은. 아빠 돈 가져간 거, 하은이 문 잠근 거, 다 기억해요. 그건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질 거예요. 정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고모가 그날 밤 온 것도 기억할게요. 고모가 저희 앞을 막아선 거, 그것도 안 없어져요. 준혁은 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잘 가세요, 고모. 정나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올라갔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47분. 푸드코트에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마다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어묵바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순찰 돌아야 해. 세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오늘 한 일, 그게 내 아버지가 바랐던 거야. 넘어진 사람한테 손 내밀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 자동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테이블에 준혁과 하은만 남았습니다. 하은은 어묵꼬치를 다 먹고 나무꼬치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네 개를 나란히. 하은이 종이컵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빈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고모 다시 볼 거야?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고속도로 불빛,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봤잖아. 오빠는 고모 미워? 준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워. 근데 고모도 힘들었나 봐. 그럼 용서해줘야 돼? 아니, 용서는 안 해도 돼.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어. 뭐가 달라? 용서는 잘못을 없애는 거야. 이해는 왜 그랬는지 아는 거고.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말이면 믿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준혁은 하은을 봤습니다. 10살의 얼굴, 볼이 빨갰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어디? 우리가 만드는 집으로. 하은이 웃었습니다.
앞니 하나가 빠진 자리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미경은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3년 전 국물 한 컵을 내밀었을 때 이 장면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밤 이 아이의 손이 풀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밤이 3년을 이어져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밤이 됐습니다. 미경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잘 컸네. 정말 잘 컸어. 준혁은 하은의 손을 잡고 일어나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미경에게 행주를 달라고 하지 않고 카운터 옆에 걸린 행주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그건 안 해도 돼. 너 손님이잖아. 오늘은 그때 테이블 닦으라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닦을게요. 미경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또 올게요. 와. 국물은 항상 있어.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아이들의 몸은 따뜻했습니다. 나란히 걸어 차에 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진입로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국물통 옆을 봤습니다. 미리 꺼내놓은 빈 종이컵 2개, 1개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3개. 상철은 주차장을 순찰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거친 하늘, 찬 공기, 고요한 밤. 수첩 속 전화번호는 41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데도 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묵 국물 한 컵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밤이 다음 날을 만들고, 그 다음 날이 일주일을 만들고, 그 일주일이 3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앞에 멈춰 서는 것, 국물 한 컵을 내미는 것, 대신 테이블 닦아줘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수첩에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것, 서류를 흘리면서도 법정까지 가는 것, 용접 불꽃 옆에서 사진을 꺼내보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넘어진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것. 그 모든 것이 모여 한 아이가 이번엔 집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밤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멈춰 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서 주십시오. 종이컵 하나면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